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 김지혜 팀장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객님이시라면 오늘 꼭 알고 가면 좋으실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을 보면 높은 집값에 한번 놀라고 또 오늘 말씀드릴 세금에 또 한번 놀라시게 될 텐데요. 몇 년간 주택과 관련된 정책 및 세제가 많이 바뀌면서 세무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만큼 세금 내용들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택을 보유한 분이라면 꼭 올해 알아두셔야 할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사례들을 모아 취득, 보유, 양도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12년 경력에 법무법인 하우 조세그룹 소속 SC제일은행 WN전담 세무팀 헤드이신 조영래 전무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세미나는 고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취득세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취득세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다주택자들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좀 많이 볼 수가 없고 또 이사나 결혼 등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화된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특례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작년 8월 12일자로 이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는 어쨌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강화가 됐냐라고 하면 원래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6억 이하의 주택은 1%, 뭐 6억에서 9억 사이는 뭐 2%, 그다음에 뭐 9억 이상에 대해서는 3%, 물론 기본 다른 뭐 지방 그 교육세나 농토세 포함한 3.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게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8% 정도, 그 부가세율까지 감안하면 한 8.8%까지 올라가고요. 3주택 이상이시면 12%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뭐 부가세율까지 감안하면 한 13.4%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서울에 두 채가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서울에 하나 산다. 그럼 1억 3,400 정도의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사시는 순간 한 10% 정도의 마이너스 손실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법인 명의로 또 이렇게 주택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못 가게 하려고 아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내지는 개인이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이 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13.4%까지 뭐 취득세만 12%고 다른 부가세율까지 감안하시면 13.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시면 굉장히 뭐 높은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지금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을 한 채 더 살 때이면 난 이미 2주택자이신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뭐 집을 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뭐 그 정도라고 봐셔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 이게 구조적으로 맞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뭐 건매물이 나왔다든지 좋은 물건이 있어서 먼저 샀는데 사는 순간 나는 2주택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8.8%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일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그 중과세율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1년 내에 파시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은행의 대출 조건도 마찬가지죠. 뭐 1년 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하는 거 똑같은 그 룰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양도소득세도 사실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런 일시적 1가구 주택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와 양도세의 차이가 뭐냐면 취득세는 1년 내에 팔기만 하면 되는데 양도세는 1년 내에 팔고 그 집에 1년 내에 또 세대원 전원이 다 입주를 해야 또 양도세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요것도 네, 차이가 전입증 나는군요. 그렇죠. 네. 네, 전입을 하지 않고 그냥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양도세는 예외적으로 세입자에서 내가 못 들어간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입하는 거는 파는 거는 1년 내에 파셔야 돼요. 전입만 2년으로 이제 된다라는 그 차이점이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종전주택 매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래 그럼 어떻게 되면 원래 살 때 내야 될 취득세가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취득 요건을 어긴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제 가산세까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가산세도 내야 되니까 예, 꼭 예. 주의하셔야 가산세가 되고요. 이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9.9%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 요건을 지키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내가 팔려는데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 내 기간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제가 이게 뭐 방송용으로 좀 거시긴 한데 먼저 등기를 넘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간을 1년을 채워야 되는데 네. 계약은 되는데 뭐 잔금을 아예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런 경우 먼저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잔금은 나중에 받는데 그럼 잔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뭐 우리가 건재당을 설정해서 잔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넘기면 이제 그런 아까 중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산세를 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팁도 이제 하나 제가 드릴 수 좋은 있겠습니다. 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의 특례제도랑 또 주택 매도 기한까지 좀 알려주셨는데 다음은 이제 주택을 취득한 후에 보유하는 동안 이제 내야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랑 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요. 네, 종합부동산세. 네네. 네, 근데 최근 또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유세 중 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올해 7월 좀 개편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9억 초과에서 11억 초과로 좀 네. 바뀌었고 또 부부 공동명의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또 특례가 또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조금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또 네. 특례 적용을 좀 받아 조금이라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이 부동산 세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 바뀔 원칙이 하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뭐냐면 뭐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제 혜택을 네. 계속 유지한다는 경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그 개념이 있어요. 거래세는 우리가 취득세, 양도세고 네.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문재인 정부 들으면서 이제 천명하는 원칙이 OECD 국가의 평균적으로 보면 보유세 비중은 높고 네. 거래세 비중은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 비중이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유세를 높였단 말이죠. 보유세 높여놓고 있는데 이제 거래세도 같이 올린 상태라 네. 정상화를 시킨다면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거래세를 낮출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은 손을 좀 댈 가능성이 높은데 좀 전에 설명드린 취득세 중과세라든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양도세 중과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설명드릴 보유세 부분은 아마 손대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보유세는 여러분들이 매년 이제 상태를 판단을 하는 건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보유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종부세 하는데 종부세가 주택에 대해서만 나오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뭐 관할 구청에서 이렇게 부과를 한다라고 치면 그 금액 단위로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한다라는 개념이 차이가 나고 종부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6억 그다음에 토지의 사용 용도를 가지고 땅 위에 집이 있으면 주택분으로 보고요. 땅 위에 상가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나대지 잡종지들을 우리가 종합합산 토지라 해서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그다음에 공시지가로요. 그다음에 그 종합합산 토지는 1인당 5억이 넘어가게 되면 다 종부세를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원체 지금 주택이 난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금액이 높아졌고 참고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기준이 이제 6억이 아니라 네. 9억에서 이번에 11억으로 이제 5억 정도 네.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부세 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입니다. 3억 초과에 대해서 0.4%인데 종부세는 최저가 0.6%입니다. 0.6%. 네. 1주택일 경우에만. 근데 내가 집이 2주택이다. 이러면은 1.2%예요. 예. 많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네.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가격 기준이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가표 기준 3억에서 6억, 6억에서 뭐 12억 이 사이의 그 금액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1주택자가 보통 1.2%, 2주택자는 2.2%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맞아요. 평균적으로 그냥 내 공시지가에 내 집값이 뭐 한 25억 안쪽에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공시지가의 1% 정도가 내가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쏙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20억짜리 집이 공시가가 보통 한 2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연간 한 2천만 원 부담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아까 1가구 1주택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좋을까라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됐을 때는 이 장기 보유 공제와 그다음에 그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뭐 20%, 65세는 30%, 70세는 40%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또 20%, 또 그다음에 10년 이상 했으면 40%,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50%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우리가 뭐 호화주택에 사신다는 어떤 분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뭐 H 아파트라 그래야 되나요? 네. 거기에 뭐 내가 한 채가 65억이래요. 65평짜리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 보시면 다 한 채밖에 없어요. 연세들도 다 70이 넘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종부세 부담하는 게 보통 70세 넘었고 15년 이상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 80%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혜택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또 보면 또 이게 와이프를 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 와이프 앞으로 또 이렇게 네. 지분을 조금 줘요. 그쵸, 6억씩 해서 뭐 지분을 1대9도 있고 2대8도 있고 5대5도 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작년에 형성이 네. 됐습니다. 그래 왜 작년에는 그게 유리했고 지금은 불리해졌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거는 왜 당연하죠. 1인당 6억씩 종부세를 부과를 해주니까 부부가 공동명의 있으면 각각 6억씩 네. 공제를 받으니까 토탈 12억을 공제받습니다. 근데 그쵸. 혼자 명의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9억밖에 공제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12억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죠.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는 게 좋았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고 공시가 오르다 보니까 더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1억 공제니까 뭐 합산해서 12억이나 11억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더더구나 법적으로는 이 종부세는 개인별로 주택수를 다 따지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한 채씩 갖고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은 아니지만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그 대상에는 적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막 논란이 돼서 올해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올해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떤 분이 선택을 할까요? 일단 60세 넘으면 무조건 한쪽으로 모는 게 유리한 그쵸, 거고요. 네. 대부분은 60세가 안 되신 분 중에서 집을 최근에 사가지고 5년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은 그냥 공동명의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공제받고 혜택 받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뭐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든지 아니면 보유하신 지 5년이 넘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하시면 한 사람 명의로 이제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세금 계산을 해주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그거 내가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단독 명의로 특례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올해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아마 하셨겠지만
올해 못 하셨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이 올해는 그냥 그대로 세금을 내시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내년 신청을 그러니까 종부세는 받을 수 있는 매년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내시는데 내년에 다시 또 뭐 조정해서 또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앞서 주택 취득하고 이제 보유에 대한 좀 세금을 좀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좀 주택 양도, 네. 양도시에 이제 세금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좀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지금 그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최근 한 5년간의 그 화두가 똘똘한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 맞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양도세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똘똘한 한 채가 좋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네,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낮죠. 네, 또 보유할 때 종부세도 낮죠. 양도세도 사실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세율이 최대 6%부터 최대 45%까지 세율인데요. 네. 양도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억까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액 100%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네. 물론 약간의 그 조건이 다 다를 수는 그쵸. 있지만 네. 어쨌든 조건에 해당만 되시면 대부분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고 9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2년 이상 거주 최소한 하셨다면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해가지고 1년에 8%씩 최대 10년에 80% 공제받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일반 부동산은 팔면 1년에 2%씩 15년 갖고 있어봐야 맥스 30%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일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특별히 1년에 8%씩 10년간만 보유 거주를 하시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 부담하는 게 양도가액 한 2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이 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되세요. 차이 기준은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양도가액 대비해서 내는 세금이 거의 뭐 한 1%에서 3%,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 순간 그러니까 폭탄을 맞으시는 네. 거예요. 폭탄을 맞으시는데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올해 6월 1일부터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전에는 10%만 가산되던 게 20%가 가산이 되고요. 아이고, 네. 3주택 이상이시면 물론 이거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주택 이상이시면 20% 가산되던 게 3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내가 10억 이상이라고 했을 때 최고 세율이 45%면 거기 30%가 가산이 되면 75%죠.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면 네. 82.5%가 세금을 내니까 뭐 이게 답이 없죠. 예, 다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저희 고객분들 상담하시다 보면 그럼 거기 전세가 깔려 있어요. 네. 대출도 있어요. 이러면 팔면 영마 손해죠. 네, 손해. 예, 그렇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오다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대선이 끝나면 아마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저도 조심스럽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과되는 이 20% 30%이 부분은 조금 뭐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나라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의 50% 이상을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래서 뭐 맥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고 이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에 플러스 4.5면 49.5%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년부터 뭐 연간 $1,000만 이상 1,000만 불 이상 되시는 분한테는 뭐 70%씩 못 미긴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세율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네.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소재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위주로 중과가 되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때 주택수 계산 대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다주택자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일단 뭐 급하게 설명을 이렇게 조약을 해드리면 네. 일단 올해 먼저 바뀐 거는 분양권. 올해부터 새로이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의 카운트가 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도 이 법적 성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원칙은. 네. 그러나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수에 카운트를 하겠다. 이게 세법의 이제 특징이고요. 기존 주택도 우리가 당연히 등기상 주택으로 돼 있는 주택 아파트로 돼 있는 건 당연히 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로 돼 있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오피스텔로 돼 있는 것도 실제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이에요. 우리가 뭐 아파텔 뭐 이런 것도 요즘 네, 광고 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등기부상이나 공부상의 주택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3층짜리 꼬마 빌딩에 뭐 내가 상가에 뭐 옥탑방이 있다. 네. 옥탑방인데 거기서 내가 뭐 먹고 자고 하면서 관리 사무실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그것도 뭐 세를 받기 위해서 월세를 내가 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은 먹고 자고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이 고정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주택입니다. 자, 먹고 자고 있는 시설인데 고정된 사람이 있지 않는 건 뭐죠? 그게 우리 말하는 숙박업이에요. 아시겠죠? 그 네. 펜션이라든가 매일 자는 사람이 다르면 아. 그거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래도 최소 뭐 3개월 이상 계약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라고 하면 주택으로 보이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옥탑방이라든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네. 아파트인데 내가 어린이집으로 네. 쓰고 있어요. 네. 어린이집이면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사실은 또 달라요. 어린이집인데 원장님이 거기- 안방에서 내가 네. 생활하면서 나머지를 다 어린이집 용도로 써요. 네네. 그럼 애들 다 가고 나서는 자기 가정집으로 써요. 이건 주택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나는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냥 여기서 난 어린이집 용도로만 써요. 실제로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등기부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택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은 이 주택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이라 해가지고 실질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축물 관리 대장상, 이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투기 과열 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뭐 금융 혜택 측면에서 제한을 두는 개념이고, 세법적으로 볼 때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대부분 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투기 지역에 해당이 돼가지고 주택수에다 카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입주권과 분양권이 또 굉장히 사람들이 분양 뭐 로또 분양 받으려고 막 줄 서 있고 이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개포동에 또 난리가 지나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투기 수요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투기적인 목적은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볼 때는 단기 양도를 이야기합니다. 세법에서의 단기 양도는 2년 내에 양도하는 걸 다 단기 양도로 봐서 투기성이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세율이 그 기본 세율, 즉 1,200만 원까지는 6%, 뭐 4,6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법 금액별로 다르고 10억 이상만 45%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기적인 수요인 이 단기 양도인 경우에는 1년 내에 팔면 77%. 금액과 상관없이 1,000만 원만 남아도 770만 세금이에요. 그 1년에서 2년 사이는 66%. 뭐 이렇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차단을 하겠다. 그래도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77% 세금 내도 뭐 23% 남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네. 뭐 그건 또 본인들의 또 투자 그렇죠. 성향이니까 뭐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세율도 이제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장기 보유 공제도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원래는 장기 보유 공제를 또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쪽만 막 막아놨거든요. 막아놨고, 또 올해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2년만 거주하면 다 80% 공제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올해부터는 2년이 아니라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 80%를 받는다. 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4%, 네. 거주도 4%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거주, 10년 보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을 보유했으니까 4%니까 일단 이거 1가구 1주택의 전제하에서 40%를 해주고, 네. 보유는 5년이니까 20%. 그래서 합해서 60%만 공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 저기 표에 보시면 10년 보유 10년 거주하신 분과 10년 보유 2년 거주하신 분의 세금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4배 정도 차이 나니까 금액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액이냐 또 소액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정책을 보면 어떤 효과가 보이나요? 그냥 거주해라.
실거주 할 사람만 뭐 네. 혜택 주겠다. 실거주 안 하고 내가 뭐 그냥 갭 투자하는 사람은 혜택 안 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 더더구나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2018년 3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굳이 거주를 안 해도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들은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아까 9억까지 비과세 되는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갈수록 이 부분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거주를 자신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마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종부세도 앞으로 이 거주만 하시는 분한테 좀 더 혜택을 또 주는 그런 법안이 또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실거주 하고 있는 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새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 영향 때문에. 왜냐하면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아무래도 더 수요가 몰리고 이왕이면 거주해야 세금 혜택도 그쵸.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시장도 이제 세법 때문에 그런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럼 실거주 아니면 이제는 뭐 주택을 사면 조금 불리하게 되니까 실거주 똘똘한 한 채 네. 요거를 잘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그럼 다음에는 이제 2021년 8월 세법 개정안을 좀 내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부동산 세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된 거 위주로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딱히 나온 거는 없고요. 네. 그 7월 달에 이제 7월 8월에 나눠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크게 한 이제 뭐 종부세는 이미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요. 네. 네, 넘어갔고 제일 큰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혜택을 큰 게 뭐냐? 아까 일가구주택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9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12억을 올리겠다. 종부세도 이제 11억을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기존에는 내가 10억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1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12억으로 바뀌면 12억까지 양도가 기준으로 그렇죠.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 선배 한 분이 집을 팔았는데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자기가 13억에 팔았대요. 그래서 9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랑 12억 기준 계산하는 거 세금 차이가 많이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한테 굉장히 이제 이 유리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뭐 생떼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혹시 지금 매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이 뭐 15억이든 16억이든 간에 어쨌든 이 일가구 주택이신 분들은 조금 양도 가액 양도 잔금 기준을 요 법안이 이게 통과되는 시점 시점으로. 이후로 잡으시면 이 법안을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번에 또 이제 그 법안이 나온 게 이제 이것도 이제 강남 3구를 타겟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고객분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뭐 거의 77년도 분양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예,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나이가 70 되시는데 자기는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때 당시 살 때 뭐 3억인가 얼마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 평당 1억 잡아서 65억 한대요. 예, 그러니까 차익이 62억이에요. 그럼 현행법 기준으로 따져보면 62억에 80%를 공제를 받으니까 20%면 되면 12억에 뭐 또 아까 9억까지 공제받고 네. 이러면은 사실은 세금 낼 게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뭐 4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뭐 작은 거죠. 65억에 파는데. 근데 이게 지금 법안이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는 금액배를 가지고 또 이게 달리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주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보유한 것 중에서 네. 보유 우리가 아까 1년에 4%씩 해준다고 네. 지금 올해 법안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양도 차익이 5억 이상인 5억 미만은 그대로 40%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양도 차익이 10억이 미만이면 5억에서 10억 사이면 30%만 해주겠다. 즉 1년에 3%만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네. 10억에서 15억이면 2%만 해주겠다. 15억이 넘어가면 1%만 해주겠다. 그럼 맥스 80%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맥스 50%만 되니까 아까 극단적인 예로 65억에 팔았다고 치면 차익이 대충 60억이라고 치면 30%가 늘잖아요. 네. 그럼 30%에 60억이면 360억 18억의 양도 차익이 네. 잡히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9억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법안 통과되기 전에
파는 게 맞겠죠. 그렇죠.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법안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투자하시는 그 금액에 따라 이미 차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내가 일단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이미 이제 그 요건을 채우신 분들은 이 법안이 만들기 전에 뭐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 또 뭐 이미 요건이 내가 10년 보유 10년 거주 안 됐다. 근데 나중에 채웠을 때 지금 10%만 만약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15억이 막 이익 이상 나서 이익이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50% 받는 거랑 그죠? 지금 한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68에 48% 받는 거랑 어느 게 유리할 건가 따져 보시면 지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다 좋은데 자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2023년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의 법을 가지고 따져 볼 때 뭐냐면 제가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 채가 있었는데 두 채를 오늘 팔고 내일 팔고 마지막 한 채 되는 시점에 모레를 파는 거예요. 모레 판다고 하면 우리 법은 양도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당 내가 집이 비록 세 채였지만 양도 당시 나는 한 채밖에 없다면 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그동안의 쭉 법 적용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딱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냐면 하나 팔고 있다가 내가 1주택인 상태로 2년을 있다가 팔아야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법은 뭐죠? 2년을 지나서 팔면 1주택 기간은 2년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은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팔고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0년을 보유 거주를 해야 기존에 80%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과거에 내가 보유하고 거주한 어떤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내년 말까지 다 팔아야 돼요. 네. 내년 말까지. 네. 왜냐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미 올해 1주택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택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양도 차익이 제일 많이 난 주택에 대해서 1주택을 만들어 놔야 이 법안에 이제 이걸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고객님들도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제 복잡해진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서 취득, 보유, 양도 그리고 개정세법까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이제 보유세 뭐 이 세 가지 세목들이 다 맞물려서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좀 복잡해 하시는데 이번 세미나가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해 가기 전에 체크해봐야 할 세금,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주 후에는 금융, 증여, 상속 세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테니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영래 전무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